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IQ 210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이 선택한 아이라고 불렸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와 MIT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세계 최고의 천재가 도대체 왜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전 세계를 뒤흔든 중국의 천재 소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웨이밍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미국 최고의 학교를 다녔지만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듣기에 어쩌면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3살 때 이미 100자리 숫자를 외울 수 있었고 5살에는 고등학교 수학을 혼자 공부했죠. 부모님은 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저를 키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12살에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는 210이었습니다.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중국 CCTV에서는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중국의 자랑이라고 불렀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살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문제를 풀었을 뿐이었죠. 의사들은 제게 정서장애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맞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웨이밍은 컴퓨터처럼 생각하고 감정 없이 살아간다고 말했죠. 사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제게는 그저 책에서 배운 개념일 뿐이었으니까요. 18번째 생일, 부모님이 큰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친척들과 선생님들,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동정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접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것은 그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일 뿐이었어요. 눈물 흘리는 법도 배우려 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17살에 칭화대학교에 조기 입학했을 때 저는 이미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미국 MIT와 하버드에서 동시에 입학 제안을 받았죠.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행을 결정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제 마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외계인이 인간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웃음소리, 눈물, 포옹,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이 슬픈 영화를 보고 울 때 저는 그저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기이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지만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였으니까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MIT에서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하버드에서는 인지과학을 공부했어요. 두 학교를 오가며 주당 30학점 이상을 수강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능력에 놀라워했고 양자 컴퓨팅에 관한 제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을 때는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20살에 세계적인 강연 플랫폼 TEDx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TEDx는 1984년 시작된 세계적인 지식 공유 컨퍼런스입니다. 주제는 인간지능의 한계라는 주제였죠. 저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능이란 무엇인가?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 그렇다면 왜 그 모든 능력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까요? 강연 중간에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은 제가 생각에 잠겼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사실은 무언가가 저를 강하게 흔들었어요. 제가 이루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요. 세계 최고 대학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대본이 아니었고 제 안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진실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찾고 있군요. 하지만 그것은 이곳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뭔가를 찾고 있었고 하버드에도 MIT에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저를 감정 없는 컴퓨터 같은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잡지는 저를 차가운 두뇌를 가진 아시아의 신동이라고 표현했죠. 그 말들이 제게 상처가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묘사가 불편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수업과 연구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밤을 새워 논문을 쓰고 대학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만 느꼈죠. 저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다고 불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밤 MIT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도서관을 돌아다니다가 평소에는 가지 않던 언어학 섹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죠. 한국 서울대학교 장민호 교수의 한글의 음성상징어와 정서, 표현의 신경과학적 연관성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말이죠. 하루는 한 동료가 농담을 했습니다. 웨이밍, 넌 로봇처럼 완벽해.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정서 표현이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매던 것이 아닐까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밤새 논문을 읽었습니다. 장민호 교수는 한글의 음성상징어가 뇌의 감정 중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특히 한글의 특정 소리와 형태가 감정의 표현과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로 소리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체계였어요. 장 교수는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감정 전달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룩주룩이라는 의성어는 비가 내리는 소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울한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였죠.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제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검색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장민호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죠. 장 교수님, 저는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MIT도 하버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발 연락주세요. 예상보다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장 교수는 제 사연에 관심을 보이셨고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가자.
부모님과 교수님들은 다들 반대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놔두고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 학업과 연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저에게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은 제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반학기 휴학을 하고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도움으로 특별 연구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했고 남는 시간에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처음으로 설렘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설렘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내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뭘 찾게 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 교수의 논문은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주목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이런 시각적 특성이 뇌의 감각 영역과 감정 중추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가설이 맞다면 한글로 된 감정 표현이 저 같은 정서장애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 3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장민호 교수님과 김지원이라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지원은 장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음성 언어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밝고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모든 것이 중국,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장 교수님은 제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특히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과학적인 문자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실험실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한글의 음성 상징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실험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제 개인 교사가 되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하지만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가 수학 공식처럼 느껴졌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흥미로웠어요. 쿵쿵, 둥둥, 보슬보슬, 반짝반짝. 이런 단어들은 소리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이런 단어들이 그저 소리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전달한다고 설명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지원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비가 점점 강해지자 지원이 말했어요. 이렇게 비가 강하게 내리는 걸 우리는 주룩주룩이라고 해요. 더 부드럽게 내리면 보슬보슬이라고 하고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단어들이 비의 소리와 함께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웨이밍, 괜찮아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이상해요. 이 단어들이 비의 소리를 닮았다는 게 느껴져요. 마치 비가 내 안에서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장에 처음으로 감정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감정이었어요. 장 교수님께 이 경험을 말씀드리자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웨이밍. 이것은 중요한 발견일 수 있어요. 당신의 뇌가 한글의 음성 상징어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부터 더 집중적인 실험을 시작했어요. 여러 언어의 감정 표현 단어를 들려주며 제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중국어나 영어의 감정 단어는 제 뇌의 언어 영역만 활성화시켰지만 한글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감정 중추도 함께 활성화시켰습니다.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서울대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MIT와 하버드에는 무기한 휴학 신청을 했어요. 교수님들은 실망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 중인 주제에 관심을 보이시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대 연구팀의 정식 멤버가 되면서 제 수학적 모델링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의 언어학 지식과 제 수학적 접근이 만나 새로운 실험 설계가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한글에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가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실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따뜻함과 포용력에 점점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지원은 제게 단순한 동료 이상이 되어갔어요. 저의 첫 친구라고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연구실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처음이었어요.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끊임없는 건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술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원이 제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노래방을 좋아하는지 들었지만 실제로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노래방에서 지원이 아리랑을 틀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예요. 슬픈 노래지만 희망도 담겨 있어요. 지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멜로디와 가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래 중간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동시에 웃음도 나왔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저 지금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느껴져요. 제 말에 모두가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지원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요, 웨이밍. 그게 감정이에요. 당신도 느낄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남, 기쁨, 슬픔, 그리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까지.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제 마음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연구도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음성 상징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는 소리와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는 특성 때문에 감각 영역과 감정, 중추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특성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인간의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더 발전시켜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에 열중하면서도 저는 한국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지원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매운 김치찌개, 달콤한 불고기, 쫄깃한 떡볶이 모든 맛이 제 감각을 일깨웠어요. 우리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의 음성 상징어와 정서적 표현이 제 뇌 활동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제 뇌 스캔 결과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감정 중추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글 의성어를 들을 때마다 뚜렷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장 교수님은 이 현상을 언어적 정서 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글의 특성이 웨이밍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실제로 제 증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웃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냈어요. 물론 아직 서툴렀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글의 구조에 더 매료되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사람과 땅과 하늘을 상징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결합된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어요. 이것이 제 뇌에 특별한 자극을 준다는 가설이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지원과의 우정도 깊어졌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창구였습니다. 어느 날 지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지원의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슬픔을 느꼈습니다. 지원의 아픔이 제 마음에도 전해졌어요. 지원의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웨이밍이구나. 지원이가 많이 얘기했단다. 그리고는 약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앞바다의 꿈이라는 한국 전통 자장가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나도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아파요. 제 말에 지원과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감정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내가 드디어 살아있구나.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지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아픈 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요. 그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통해 연결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문장 구조에 집중했어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 관계와 감정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사랑해요와 사랑해의 차이, 미안합니다와 미안해의 뉘앙스. 이런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어느 날 지원이 제게 한글로 쓴 편지를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친구의 편지였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웨이밍에게.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어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많은 것을 느껴요.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글자들이 내 마음을 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이 제 감정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제 변화는 연구팀 모두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수록 그리고 한글로 감정을 표현할수록 제 뇌의 감정 중추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더 컸습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울먹울먹, 씩씩.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였어요. 장 교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웨이밍의 경우는 정서장애 치료에 있어 언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뇌의 감정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발견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문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 경험과 뇌 영상 자료, 그리고 장 교수님의 언어학적 분석이 결합된 연구였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연구 끝에 우리는 한글의 음성 상징어와 정서 활성화의 신경과학적 증거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제안으로 네이처 신경과학지에 투고했어요. 평가 과정은 철저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와 추가 실험 요청이 있었지만 결국 논문은 채택되었어요. 이것은 한국 언어학 연구가 세계적 과학 저널에 실린 드문 사례였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MIT와 하버드에서도 후속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특히 제 이전 지도 교수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웨이밍,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우리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서울대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작됐고 여기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MIT도 하버드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한글이 해결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형성하고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우리의 연구는 언어치료와 정서장애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기반으로 한 정서 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이 감정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치료법이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연구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과학적 원리로 만드신 한글은 소리와 의미, 그리고 감정을 연결하는 독특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웨이밍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 서툴고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예전의 차가운 천재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계신 부모님도 제 변화를 기뻐하셨어요. 화상 통화에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것이 가족의 정이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어요. MIT와 하버드로 돌아가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의 새 장을 열고 싶었어요. 우리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의 효과를 다른 정서장애 환자들에게도 적용해보는 대규모 임상실험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한글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감정 표현과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이것은 한글이 가진 특별한 구조와 원리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어가 능숙해지면서 저는 한국 문학과 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로 쓰인 시가 주는 감동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서리서리 내리는 가을비, 둥글둥글 떠오르는 보름달.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한국어로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년이 지난 후 저는 서울대와 베이징대의 공동연구소 동아시아 언어와 정서 센터의 공동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글과 한자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고 각 문자가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제 경험과 연구 결과는 정서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말의 정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글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아이들의 감정 인식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지원은 제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조교수가 되어 음성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연구를 계속했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원의 할머니는 불행히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는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장민호 교수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연구소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웨이밍,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제자야. 내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어.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영광이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 이야기가 큰 관심을 받았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강연 마지막에는 항상 중국어로 나는 한국에서 내 마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한 후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한글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가끔 MIT나 하버드에서 강연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 교수님들과 친구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웨이밍,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맞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저 자신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글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자 체계가 인간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한글과 한자의 융합적 접근이 양쪽 문화권 사람들의 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제가 걸었던 길을 따라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언제나 같은 말을 해주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느끼고 이해하는 창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때로는 화도 내는 보통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숫자와 공식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머릿속 지식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IQ 210의 천재 소녀는 이제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한글이 가진 특별한 힘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과 한글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에서 온 한 천재 소녀가 한국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MIT도 하버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글이 풀어준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린 웨이밍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